자,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고전소설이에요. 자, 고전소설 요즘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전 작품들을 좀 많이 힘들어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말들이 어렵게 쓰여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고전은 항상 선생님도 얘기했었죠. 고전은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시가문학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쓴 작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똑같은 비유나 상징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알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작품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양반들이 썼을 때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고전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전소설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그 고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인물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 인물을 나타내는 그 가리키는 말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요. 이름으로 나왔다가 뭐 계급으로 나왔다가 직위로 나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르게 하니까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그 내용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이 되면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대 소설보다는 굉장히 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면서 우리가 먼저 고전 소설의 개념과 성립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개화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바로 고전과 근현대 구분 기준은 바로 개화기. 그 중에서도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1894년이죠. 자,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딱 가보개혁이 딱 기준으로 그죠? 왜 이렇게 늦어서 잘해? 어? 자, 오늘 198페이지 고전소설 부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화기를 딱 기준으로 나누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개화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고전, 그 이후를 근현대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고전 소설이 이제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근현대 소설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족하면 우리가 고전 소설이다, 근현대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내용부터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은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로 우리나라의 설화, 가전이라고 하는 건 가전체 문학이라고 해서 가짜 전기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물을 마치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처럼 표현해서 하나의 전기문처럼 쓰는 걸 우리는 가전체 문학, 가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국 명나라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고전 소설은 한문 소설에서 시작하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한글이 널리 보급되면서 한글 소설이 활발히 창작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항상 최초 작품들은 좀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바로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소설집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자, 그렇다는 말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당연히 한문으로 쓰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바로 뭐다? 조선 후기 허균에 의해서 쓰여진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만곡사 저포기, 그 다음에 뭐 이생규장전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김시습의 작품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좀 다르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속 봅시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여성과 평민층이 한글 소설을 활발히 향유함으로써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거나 여성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등 민중의 삶과 정서가 담긴 작품이
다수 창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민의 문학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양반들 작가에서는 소설 작품을 만든 그런 작가가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다만 허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양반 가문이었고 김시습도 양반 가문이긴 하지만 약간 좀 비극적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이외의 대부분 작품들은 다 작자 위상인 경우가 많다. 왜? 평민들에 의해서 주로 창작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고전 소설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고전 소설의 주제는 조금 좀 일종의 이것도 약간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주제가 바로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누리고, 그렇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바로 뭐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죠. 즉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는 사실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쁜 행동을 했으면 나쁜 결과를, 좋은 행동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인과응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 바로 영웅 소설들이 고전 소설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도 영웅적인 일대기를 그리는 영웅 소설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가족 간의 우애, 그다음 위기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이러한 주제가 이야기의 바탕을 이루면서 세부 이야기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볼 때는 항상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 주제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춘향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춘향이의 그런 순수한 사랑, 그렇죠? 춘향이의 높은 절개, 지조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사실 표면적 주제보다는 이면적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구성으로 갑시다. 자, 고전 소설은 대부분이 평면적 구성이에요. 알겠죠? 자, 대부분이 거의 99%가 평면적 구성을 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나 이제 고전 소설은 이런 그 밑에 나오죠. 일대기적 구성을 더 많이 취하기 때문에 인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에 흐르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이 평면적 구성과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요 평면적 구성보다는 여러분들은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뭐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웅이 이제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활약상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영웅적인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는 작품은 왕족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혈통,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출생, 그 다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죽을 고비를 갖고 가족과 헤어짐,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양육된 어른이 된 후 또다시 위기를 맞이함, 위과제함,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함과 같은 일정한 서사 구조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은 꼭 알아둬야 돼. 홍길동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소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영웅적 소설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험 문제에서도 꼭 일대기에 맞춰가지고 인물의 활약상을 정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그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성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비범한 출생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소설 쪽에서는 여기서 설명한 대로 뭡니까? 왕족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신분이 굉장히 천한,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지만 비범한 출생을 한다는 점에서는 소설적인 부분이나 전설적인 부분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비범한 출생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집채만한 바위를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막 무술을 잘한다든지 도수를 익힌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가족부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짐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바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가족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족이 이제 위기를 맞이해.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신에게 집안이 이제 뭡니까 그 영모로 몰려가지고 집안이 몰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반드시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조력자 밑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난의 극복, 바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나중에 수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이원적 구성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원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의 배경이 신선이 사는 천상계와 인간이 사는 지상계로 이제 나누어 이루어져 있는 구성을 우리는 이원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천상계와 이 지상계로 나누어진 구성이라는 거죠. 자, 고전 소설에서는 천상계 인물인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어서 다시 천상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게 더 중요해요. 이원적 구조보다는 바로 적강 구조 혹은 다른 말로는 적강 모티브 혹은 모티프 이런 말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강 모티브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티브, 모티프 외래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티브,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야기 구조, 구성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강이라고 하는 게 천상계 사람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걸 우리는 적강 모티브라고 하고 이런 거는 실제로 소설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여러분들 가장 괴롭히는 작품 중에 하나죠. 바로 정철의 사미인곡, 송미인곡 같은 작품들도 주인공들이 말하는 화자가 전부 다 원래는 천상계에 있는 선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옥황상제를 그리워한다. 사실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걸 옥황상제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적강 모티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내용이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강 구조는 바로 뭐다? 바로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 그렇죠? 혹은 지상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적강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적강구조라고 하면 적강구조를 가진 소설을 적강소설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작자미상의 숙향전이 있다는 거죠. 자, 짧은 줄글을 보면 숙향은 천상의 선녀로 죄를 짓고 인간 세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적강 모티브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숙향은 피란길에서 부모와 헤어지고 장승상 때 양녀가 되지만 12사향의 대략으로 쫓겨나 마구할미와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마구할미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그죠? 자, 어느 날 숙향은 천상선녀로 놀던 꿈을 꾸고 술을 놓는데 이를 본 이선이 숙향을 찾아와 둘은 사랑에 빠진다. 이선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혼인을 반대하지만 이선이 과거에 죽지 않은 숙향과 이선은 혼인하고 부귀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간다 해서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강은 그냥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는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잘 묻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인물을 보게 되면은, 자, 인물은 사실상 고전소설 99% 평면적 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들은 전부 다 100% 평면적 인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죠. 흥부는 착한 놈이 끝까지 착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전형적인 인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인물들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놀부는 욕심이 많으니까 굉장히 뚱뚱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뭡니까? 특성이나 이런 것들, 고정관념을 이제 성립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정 신분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유형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초월적 인물. 자, 초월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인물 유형을 초월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원적 구성의 경우 천상계의 인물이 그죠? 초월적 인물이 된다. 주로 하늘의 선녀, 용궁의 용왕 등과 같이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뭐다? 비현실성. 다른 말로는 전기성이라고 하죠. 전할 전자에 기할 기자를 써서 이거는 전기문 할 때 그 전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전기문 할 때 그 전기가 아니고 이거는 기이한 얘기다.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근데 고전 소설의 특징이 이런 비현실성, 전기성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인물들이 초월적인 힘, 바로 뭐 도수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전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1 수준에서는 이런 것도 보기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잘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사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고전과 근현대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 우연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우연성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도 하나 쳐놓읍시다. 그렇죠? 자, 이건 바로 뭐다? 사건이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우연하게 발생을 하는 걸 우리는 우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고전과 근현대, 현대, 특히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우연성입니다. 알겠죠? 현대 소설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 500원을 주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복권을 샀는데 그게 마치 1등을 되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사실 500원을 줄 확률도 굉장히 낮은데 그 5,000원을 줄 확률도 낮은데 그 5,000원을 살 로또가 다시 1등이 당첨될 확률이 더 낮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로또를 사게 되는 원인으로서 5,000원을 주게 되는 그런 사건, 얻게 되는 그런 사건 같은 걸 집어넣어서 반드시 사건 사이에는 그래도 인과관계를 집어넣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고전소설은 내가 막 내 집을 찾기 위해서 한참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우연히 어떤 고래등 같은 귀한 집 앞에 덜썩 주저앉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내 집이네. 이런 것들. 고전소설은 이렇게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홍길동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단식하며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하면, 자, 여기서 공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자와 맹자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뭐다? 문관으로 성공을 하는 거. 문관이라고 하는 건 글 공부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어서 성공하는 걸 이제 공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을 외워 대장군의 인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과 서로 정발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로서 흔쾌히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세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람이 태어나서 뭐 이때 당시에는 조선시대니까 남자로 태어나서는 어떻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유교적 입신양명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신, 몸을 세워서 양명, 이름을 널리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전 소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이런 사상 묻는 문제는 꼭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소설 중에 국문 같은 소설이 있는데 여기는 유교적인 사상, 도교적 사상, 그 다음에 불교적 사상 다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이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가 구분하는 문제도 꼭 등장을 합니다. 그렇듯이 고등학교에는 이제 각각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묻는 문제 잘 나오니까 유심히 받아야 돼요. 자, 나는 어찌하여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홍길동의 갈등이죠. 그쵸? 길동의 갈등 바로 뭐다? 호부 호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거는 지금 홍길동이 속으로 생각하는 갈등이지만 내가 아버지를 부를까 말까를 갈등하는 게 아닌 길동에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 신분, 즉 홍길동은 적자, 바로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자지, 그치? 서자,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신분적 한계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갈등은 바로 뭐다? 인물과 사회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말을 마치고 뜰에 내려가서 검수를 공부하였다. 마침 공이 또한, 자 여기서 이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길동의 아버지죠. 그래서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에 아빠도 뭡니까 나와서 뜰을 산책을 하고 있었네. 그쵸? 자, 이런 데서 우리는 바로 뭐다? 고전 소설의 특징, 바로 우연성을 볼 수가 있더라. 우연성이 가장 극치인 거는 심청전이죠. 심청전에서 보면은 신봉사가 하필이면 마침 물에 빠졌는데 그때 마침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스님이 이제 신봉사를 구해주죠. 그리고 그 스님도 그 수많은 스님 중에 하필이면은 장님을 눈뜨게 해준다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스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비현실성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뭐 인물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요소들 자체 때문에 고전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춘향전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없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비현실성 보도록 합시다. 혹은 전기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등장인물이 비범하거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도술 부리는 홍길동도 보면 갖가지 도술로 그렇죠 의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박시전 같은 소설도 보면 박시라고 하는 인물이 도술을 부려가지고 뭡니까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비현실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자미상의 소대성전을 보게 되면 자, 마음이 불안하여 책을 놓고 보더니 호련 광풍이 창틈으로 들어와 생이 쓴 관을 벗겨 공중에 솟았다가 방 가운데 떨어뜨리니 생이 그 관을 태우고 주역을 내어 점괘를 보니 괴이한 일이 눈앞에 보이는지라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바로 전기적 요소 첫 번째 그쵸 바로 앞날을 예견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로또 1등 당첨될 텐데 그렇지? 자, 그다음 마음에 냉소하고 촛불을 돋우고 밤새기를 기다리더니
3경이 지난 후에 방 안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거든 둔갑수를 베풀어 몸을 감추고 그렇죠. 고동을 살폈대요. 그렇죠. 바로 전기적 요소 두 번째 그렇죠. 바로 도수를 부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동을 살폈다 이렇게 되죠. 홍길동전도 보면은 뭡니까? 홍길동이 자객이 침투했을 때 그렇죠. 굉장히 도수를 통해서 몸을 감추고 숨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것들 이런 건 전기적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전 소설의 문체는 자 대부분이 문어체 그래서만 쓰는 문체를 사용을 합니다.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문어체와 구어체의 구분이 없어요. 현대 소설은 구어체를 그대로 소설에 집어넣어서 오히려 현장감을 살리는 그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봅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만 쓰는 그래서만 쓰는 그런 문체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문어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문 문어체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자, 새가 지저귀는 박시전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뭐뭐이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문어체 적 요소가 되죠. 좌우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적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거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문어체적인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살아먹는 문어 아니야. 알겠죠? 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작품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운문체. 자, 율문투라고 말을 하는데 고전 소설은 소설임에도 리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중에서도 주로 어떤 거? 바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소설.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운문의 추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판소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판소리라고 하는 건 공연 문학, 사람들 앞에서 말로써 공연을 하는 문학이다 보니까 리듬감이 안 느껴지면 듣는 사람이 지루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에 리듬감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지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장기전을 보게 되면 자, 장기란 놈이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소를 볼짝시면 콩태자들은 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리라. 태고적 천왕씨는 1만 8천세를 살아 있고 태오복기씨는 풍성이 상승하여 15대를 전해 있고 한태조 당태종은 풍진세계 창업지주 되었으니 오곡백곡 작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이런 식으로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리듬감이 좀 느껴지게. 그런데 이것보다도 그 판소리계소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리는 게 춘향전하고 그 다음에 흥부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게 되면은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타입해보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사실 고전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서술자의 개입,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99.9%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합니다. 99.9% 딱 한 작품 운명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빼고는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 소설하면 항상 그게 판소리계 소설이든 다른 소설이든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시험에 보기로서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 부분은 꼭 파악을 해 두어야 됩니다. 학교 내신 공부를 할 때도.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판단이나 생각, 느낌을 직접 서술하는 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죠. 물론 정확하게 나누면 저번에 설명했지만 두 개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춘향전을 보게 되면은 춘향전에서 보면 이제 이몽룡이 한시를 읊어요.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에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누낙이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의 대부분 독자층이 평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시로 제시해버리면 이해를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밑에 서술자가 뭐라고 했냐면 읽을 뜻은 해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해놔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산천초목이 다 안이 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무서웠다라고 하는 감정은 서술자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편집자적 논평, 자신의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면 문장의 형태는 주로 서리적 의문문, 그렇죠? 서리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충열전을 보게 되면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한담이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했다라는 거죠. 바로 요 부분은 바로 천자는 바로 임금이죠. 바로 천자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원수가,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실 고전소설의 특징이 많죠.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요소가 들어가죠. 이때 얘기하는 이 원수는 바로 주인공이 유충렬을 이야기합니다. 제목도 유충렬전이잖아, 그렇지? 이 유충렬이 바로 영웅적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뭡니까? 군대를 다스리는 일종의 장군이 되니까 장군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원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원수 막 작품 속에 보면 유충렬이라고 했다가 유원수라고 했다가 원수라고 했다가 막 이름이 바뀌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물이 누굴 가리키는가 요것만 딱 작품에서 맥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면은 고전 소설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 호통을 지르니 천사가 너 이 평생의 용맹을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33천의 어린 조화를 다 부리었다. 원수가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집어지는 듯하니 귀신인들 아니 울며 혼맥인들 아니 울리요라는 거죠. 그만큼 원수의 모습이 무서웠다.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서리적인 표현으로서 많이 사람들 독자의 공감을 자꾸 유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사용이 되는 게 이런 그 편집자적 논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고전 소설의 유형.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 소설의 유형도 고전 소설도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고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 유형만 알면 고전 소설 대부분을 다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은 달라져도 주제나 이야기 구조가 서로 비슷한 그런 작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유형은 실제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보면서 살펴보다 합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애정소설입니다. 그렇죠? 얼레리 꼴레리 하는 소설이죠. 그렇죠? 그렇지? 자, 애정소설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인 소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춘향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운명전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랑, 그 전에 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이생규장전, 이런 것들, 만복사 적포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주제가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인 소설로 주인공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애정소설이다라는 거죠.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은 이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별의 원인과 그 다음 극복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작품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문으로 작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채봉감 별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은 장필성과 약혼한 사이였으나 벼슬에 눈이 먼 김진사가 허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주인공인 채봉에게 닥친 시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채봉의 시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가 너는 재상의 첩이 좋으냐 여영집의 부인이 좋으냐? 아비어미가 있는데 부끄러울 게 뭐냐?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채봉이 예사 여영집 처녀 같았으면 부모의 말이라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원래 학식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장필성과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지라. 그렇죠? 장필성과 바로 약혼을 한, 결혼을 약속한 그런 일 때문에 이런 걸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터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얼굴을 바로 하고 대답한다. 자, 그래서 채봉은 굉장히 당돌하게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 되기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즉 우리 현대말이란다. 속담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뭡니까? 뱀의 머리가 될 그렇지? 그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큰 집안의 꼬리와 같은 그런 첩이 될 바에는 비록 별거 아니지만 그 장필성과 결혼해서 그 뱀의 머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부모의 제안을 거절을 하는 것 부분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 여기서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저 인물됨을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당돌하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물론 현대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전의 현대의 기준은 고전에 자꾸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전 소설이 유행하던 시절인 조선시대 그 다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잘 못 받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문맹률이라고 하면은 거의 0.01%, 0.02%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0.01%, 02%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 노인들이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안들이 다 가난하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만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기회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분들이 살아 있었는데 여전히 문맹률을 이루는 일종의 글 모르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성상으로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따박따박 얘기하는 거는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설에서 진취적인 여성상 이런 것들 좀 굉장히 능동적인 여성상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역시 시험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묻는 요소들 인물들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전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인물을 판단하고 그 인물의 판단과 달리 보이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잘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허허 그 녀석 내가 첫 구경을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의 첩이야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부인이 말을 바로잡고 김진사를 쳐다본다. 영감은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의뢰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랍니다. 아가 너는 네 방으로 가 있어라 라는 거죠. 바로 이거는 바로 당시의 시대상이 드러나는 거죠. 당시의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바로 봉건적
태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여성은 부모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첫날 밤에 처음 남편 얼굴을 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첫날 밤에 딱 갔는데 이상한 그죠? 옥동자 같은 남자가 있어도 이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가 너는 내 방으로 가 있거라. 한편 채봉은 초당으로 나와 장필성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홀로 탄식한다라는 거죠. 자,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허판서와 결혼하다 서울로 가던 채봉은 도적대가 쳐들어온 틈을 타 평양으로 돌아오고 허판서가 옥에 가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기생이 된다. 장필성은 채봉이 내건 한시를 보고 채봉은 찾아온다. 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감사가 둘의 혼인을 돕고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되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전 소설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행복한 결말은 99% 그렇죠. 왜?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소설이었던 금호 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이라든지 운명론 같은 몇몇 특별한 작품들은 오히려 좀 비극적인 결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대부분 작품들은 역시 마찬가지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는 것도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가정소설. 그렇죠? 자, 가정소설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가정소설을 보게 되면은 자, 보도록 합시다. 가정소설. 자, 가정소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 구성원의 다툼과 극복 과정을 다룬 소설을 우리는 가정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소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작품에 제시된 이 가정은 사실은 바로 뭐다? 당시 시대를 압축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처첩 간의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왕실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을 사실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소설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런 작품들은 반드시 시대적 상황과 여러분들이 꼭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새어머니, 계모가 전부인들의 자녀를 학대하거나 처와 첩이 갈등을 하는 내용이 주로 등장을 한다. 가정소설에서 주인공은 착한 인물로 주인공과 부딪히는 인물을 나쁜 인물로 설정하여 선과 악의 대립을 보여주므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처첩 간에 그렇죠? 갈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축첩 제도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정소설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바로 당시 시대 상황을 엮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제 예문으로 든 게 바로 김만중의 사시남정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사시남정기는 자, 실제 사건이죠. 그렇죠? 바로 인현왕후 폐위 사건을 풍자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작품이에요. 김만중이 실제로 그 왕에게 대놓고 뭡니까? 직언을 하기에는 그때 당시 왕이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돌려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인현왕후 폐위 사건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폐위 사건의 주동자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아는 인물이죠. 바로 장희빈. 그렇죠? 장녹수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원래 기생이었는데 천민 출신이죠. 기생이었는데 왕의 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왕의 후궁 이제 첩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본 부인인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자신이 본 부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바로 숙종과 장희빈 간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사시남정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명나라 유현은 늦은 나이에 아들 연수를 얻는다. 자, 여기서 이 연수 바로 아버지 이름이 유연이니까 그렇죠. 아들의 이름은 유연수입니다. 그래서 유연수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숙종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연수는 15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자, 여기서 이 본부인이 바로 이 사씨거든요. 그렇죠? 바로 유연수의 본부인이죠.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인현왕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9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가문에 대를 잇지 못하는 거는 여성에게 엄청난 죄악 중에 하나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씨는 유할림에게 첩을 얻어 대를 이으라고 권하고, 유할림은 어쩔 수 없이 악독한 성품의 교씨를 받아들인다. 여기서 이 교씨, 그렇죠? 이 교씨는 그렇죠? 바로 유연수의 첩이고, 이 사람이 바로 장희빈을 상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봅시다.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중요한 부분.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지 않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은 바로 뭐다? 바로 교씨가 유할림, 바로 유연수죠. 에게 사씨를 모함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실려 있는데 이 뒤에 하지만 처음에는 할림이 믿지 않아요. 그래도 사씨는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교씨는 사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였는데 사씨가 죽였다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막 모함이 거듭되니까 유할림이 결국 사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알겠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인현왕후 폐위 사건을 풍자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본부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교씨는 동청과 계략을 꾸며 사씨를 내쫓고 유할림을 유배시킨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유할림은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작가의 생각을 이러한 결말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3시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3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